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다운이 실내 건조 냄새가 걱정되면 세제까지 다운이 실내 건조 콤보 2배 탈취 성분으로 냄새 얼룩 제거는 물론 흡착 방지까지. (6월 23일) 금요일 모닝와이드 3부 세계 1등급 품질의 대한민국 우유 한 잔과 함께 시작합니다. 김주아 아나운서, 네.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인상에 남는 말 있나요? 있어요. 제가 요즘에 고민이 되는 일이 있어서 친한 선배한테 털어놨거든요. 그런데 주우 씨가 그렇게 느낄 정도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아, 그분이 정말 주우 씨 마음을 공감해 준 거네요. 네. 그런 분이 옆에 계시다는 건 참 행복하시겠어요. 저도 그래서 공감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이 진짜 공감을 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해요. 네. 여러분의 마음과 공감하는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택시. 이 좁은 공간 안에서 탑승객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요. 무려 3건이나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한 택시기사가 승객 2명을 태우고 밤길을 달립니다. 네, 다 왔습니다. 내려주면 될까요? 야, 임마.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난데없이 시비를 거는 승객들. 얘 내리시면 됩니다. 야, 임마. 팔에 그것도 튀어나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게다가 갑자기 택시기사의 팔을 꺾고 얼굴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하는데요. 왜 저러는 거죠? 이날 택시 안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사의 동료를 만나서 직접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찍겠어요. 완전 결박을 했네요, 예, 결박을 했어요. 네네네. 그런 상태에서 이 주먹으로 여기를 정확하게 4대인가 그래 린치를 가했고 네. 나중에 여기에 지금 3대인가 지금 바로 갔어요. 그럼 이 상태로 계속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4번 30초 동안 당한 거죠. 기사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얼굴을 가격당했는데요. 약 4분 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이들에게 폭행을 당한 이 택시기사.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를 만나서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다시 택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매달 며칠 생각 중입니다. 이제 이 일을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물론 뭐 저희 이제 식구들도 당장 이제 그만두라, 이제 걷고 말리는데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폭행 직후 촬영한 사진에선 그날의 참담했던 흔적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당시의 트라우마 때문에 병원에선 물리치료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요. 공포였죠. 그냥 공포 그 자체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조금도 도망다니는 막 발로 이렇게 밟히는 이런 부분도 좀 크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폭언과 폭행 당한 것 자체가 많이 억울하죠. 황당하고. 그날 이 기사를 향한 무차별 폭행은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경찰에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한 명은 입건돼서 조사 중이고 술이 취해 있었고 본인도 잘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폭행이 연달아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새벽엔 난동을 피우는 승객 때문에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남의 일이구나. 그랬는데 이건 제가 직접 당한 거예요. 제 뒷좌석 오른쪽에 탔었는데 어느 길에 제 뒤로 왔어요. 조용히 자리를 옮긴 이 승객. 운전 중인 기사를 향해서 마구 주먹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운전 중에 너무 이 폭행을 당하면서도 중간에 차를 세울 수가 없어서 매우 아찔했던 상황. 네. 제가 이제 맞는 순간에도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으면서도. 엄청 너무 위험하죠. 위험하죠. 왜냐면 다른 사고도 날 수 있었고. 이렇게 택시 기사와 같은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행은 대부분 승객이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데요. 자, 이 운전자 폭행 사건 매년 증가를 해서 2021년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고요. 그중에서도 가해자 10명 중 7명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주치인 경우가 많아서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되는, 그래서 기사들이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되고, 그러니까 택시 안이라서 자기한테 대응할 수 없다, 방어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폭력을 쉽게 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서 택시 기사들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많이 들었죠. 어떤 점이 좀 두려우신 거예요? 저도 당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죠. 도로망이 상태이지 어떤 기사가 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마이가 있으면 폭행에 좀 안전한 것입니다. 네, 실제 버스 운전석에는 이렇게 안전을 위한 보호막 설치가 필수인데요. 하지만 택시에 이런 규정이 없어서 이 보호막을 갖춘 차량은 실제로 많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방어벽을 만들어 드리자는 것은 사실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고요. 직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상황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 특히 심야 주치자에 의한 폭력에는 더더욱 방어 방법이 전혀 없고 완벽하게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운전자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법 잘 적용되고 있는 걸까요? 운행 중 운전자 폭행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엄하게 처벌하라고 법은 마련돼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단순한 폭행죄, 상해죄로 입건해서 수사하는 경향도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새벽이라든지 아무 때나 또 아무 장소나 안전하게 우리가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마련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천시 웅진군에 위치하고 있는 아름다운 섬 장봉도. 그런데 최근 1년 사이 섬마을의 평화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TV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거 지나갈 때에는 반응이 막 천둥인 줄 알고. 그렇게 말로는 안 댕겼는데 올해 더 심하게 댕기니까 주민들이 그러는 거지. 뭐가요? 대체 장봉도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제가 여기 온 지는 이제 10년 정도 됐어요. 작년서부터 이 소음이 들리고 시끄러웠죠. 그전에는 아주 조용하고 공기 맑고 요즘 비행기 소음 때문에 아주 미치겠습니다. 비행기로. 네, 지난 20일 해당 주민이 직접 찍은 영상인데요. 마을의 평화를 깬 것은 바로 이 엄청난 굉음. 소리의 근원은 다름 아닌 비행기였는데요. 상당한데요, 소음이? 새벽 1시, 2시 막 이렇게 하는 비행기가 뜨면은 잠을 못 자요. 자다 깨다 막 하다가 이러다가 한 체중이 한 10kg 넘게 빠졌었거든요. 밤낮을 가리지 않는 비행기의 소음은 주민들의 잠까지 앗아갔습니다. 2분 간격으로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비행기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활발해진 비행과 재작년 새로운 활주로가 추가 운영되면서 항공편이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비행하는 항공기 수가 늘면서 소음의 피해도 커진 거죠. 과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데 이 상황에 어떻게 과다 스트레스를 안 받냐고요. 잠을 못 자는데. 잦은 항공소음 탓에 일부 주민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까지 다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야간 소음에 잠을 못 이룬다는 사람들,
제작진이 직접 그 소음의 정도를 확인해 봤는데요. 자, 어떨까요? 이 자정을 넘긴 시각 보유했던 방안이 금세 소음으로 가득 찹니다. 엄청 크게 들린다. 12시가 넘는데 너무 시끄러워. 너무 더러울 것 같아. 한동안 이어진 비행기 소음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았는데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네, 12시 넘었네. 하지만 계속되는 소음에 결국 잠에서 깨고 맙니다. 다른 주민들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 비행기 소음이 시작되자 인근 주민 또한 한밤중 깊은 잠에서 깨어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이 소음 때문에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첫째가 생활을 못 하잖아요. 잠을 못 자니까. 저는 딴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잠을 못 자고 농사일 바다일 흔드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밤낮 없이 비행기는 뜨고. 인천공항과 불과 약 10km 거리에 위치한 장봉도. 그렇다면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항공기의 소음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 실내외를 대상으로 소음도를 측정해본 결과 실외의 최고 소음 수치는 약 72데시벨. 실내의 경우엔 63데시벨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다른 소음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실내는 망치를 두들기는 소리 그리고 공사장 소음과 비슷한 수준. 실외는요, 매미 울음소리와 맞먹는 수치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세계 보건교에서는 40데시벨을 넘어가면은 사람들 수면이라든가 생활에 큰 방해가 올 수가 있다라는 지점을 잡고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사장 소음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65데시벨입니다. 이제 공사장 소음 정도에 해당되는 소음의 피해죠. 쉽게 말해 옆에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 심각성은 조금 심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주민들은 항공 소음의 측정 방식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 저희들은 이거에 대한 소음 대책을 요청을 했는데 이분들은 더 멀리서 날아가는 비행기 소리까지도 합산해 갖고 측정을 하니까 여기서 100데시벨이 나왔다고 하고 저기서 20데시벨이 나왔다 그러면 120데시벨이잖아요. 그럼 알면 60데시벨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게 계산이 얼토당토 않다는 얘기죠. 네, 현재 적용되는 항공 소음의 단위는 시간대별로 항공기가 통과 시 유발하는 소음의 평균 값을 계산해서 도출하는 방식인데요. 네. 자, 이렇게 해당 방식대로 장봉도의 항공 소음을 측정한 결과가 피해 보상 지역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 항공기 소음이라는 부분에는 순간적으로 떴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어떤 이 소음입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최고 소음도를 반영을 왜 안 하느냐라는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고 소음도라는 부분 자체를 좀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 더 큰 문제는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인 만큼 그 타격도 크다는 것. 이 비행기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펜션입니다. 자, 객실에서 측정한 항공 소음 수치 약 63데시벨이 나왔는데요. 공사 소음과 비슷하죠? 이게 그죠, 들으시죠? 어제도 5분에 막 3대. 그런데 이제 와서 편하게 쉬지를 못하니까 저희 손님들은 2박 손님도 가끔 계세요. 근데 하루만 주무시고 그냥 하루는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요. 취소하시고. 네, 취소하면 결국 저희가 손해잖아요. 네, 그런 일도 있고. 일부 주민들은 항공 소음으로 인해서 섬의 또 다른 생업인 어업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3분의 1밖에 잡지를 못해요. 양이 없어서. 채취량이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실제 공사 도중 발생한 소음 등의 영향으로 양식장 자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면서 우려도 큰 상황. 자, 이렇게 소음으로 일상을 잃어가고 있는 장봉도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저희도 주민들과 계속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해결하기 너무 힘든데 사실 되게 좀 그래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인천공항공사랑 좀 살펴보고 있고요. 그렇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그리워하는 건 평화로웠던 섬의 일상입니다.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진짜. 서로 동네 사람지간에 의지하고 서로 살고 그러던 동네인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건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 없어요. 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공항을 이착륙한 비행기는 총 12만 1,085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가운데 상당수 비행기가 이 장봉도 상공을 통해서 이착륙을 하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많은 주민들이 비행기 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 소음 문제는 이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배달 음식 위생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1m 밀착 르포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느새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게 있죠. 바로 배달 음식. 배달 음식을 좀 시켜 드세요? 퇴근하고 먹거나 아니면 밤에 야식으로 많이 먹어요. 일주일에 한 5번은 먹지 않나? 좀 배달 음식 그만 먹고 엄마 밥 좀 먹어라 소리 들을 정도로 많이 좋아하는데 위생 상태가 불량한 배달 음식 전문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진짜 갈 때마다 너무 심해. 가면은 찌든내 나고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제 가까워져. 장갑을 냉장고에 두고 쓰신다고요? 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 음식을 1m 밀착 르포에서 취재했습니다. 먼저 음식을 직접 나르는 배달 기사들한테 실제 현장은 어떤지 물어봤는데요. 쓰레기 같은 거 막 쌓아놓고 가는. 프라이팬 몇 개 이렇게 안 씻은 거 쌓여있고. 제가 배달하지만 배달은 잘 안 먹어요. 아, 진짜요? 배달을 하는 음식점들의 위생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동행에 나선 제작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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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매장 모두 홀과 주방 상태가 청결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배달 음식 주문량이 폭주하는 저녁 시간대는 어떨까? 배달만 전문으로 한다는 한 음식점.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간판조차 없는데요. 배달 음식 플랫폼에서는 2개의 상호를 사용해서 각기 다른 종류의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서자마자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각종 생활용품과 식재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가게를 가득 메우고 있죠. 아, 이게 식당이네. 주방 쪽도 정리되지 않은 건 마찬가지. 심지어 사용한 조리도구들까지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 그렇다면 다른 배달 전문 음식점은 어떨까요? 청소를 하지 않아서 이물질들로 가득 찬 바닥은 기본이고 거기에 식재료가 담긴 소쿠리 바닥을 살펴보니까 시커먼 때가 눈에 띕니다. 세척도 하지 않고 계속 조리에 사용 중인 충격적인 모습인데요. 이 외에도 놀라운 광경을 종종 목격한다는 배달 기사들. 담배 피고 막 이런 분들 담배 피고 그냥 바로 하시는 분들 많이 담배 뺐으면 최소한 손이라도 씻고 안 보더라도 손이 안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이 현장에서 배달을 하지만은 저희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썩 유쾌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제 와이프가 먹을 수도 있고 자식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좋은 일은 아닌데 어쨌든 저희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분들 양심에 맡기는 건데. 하지만 여전히 그 양심을 속이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무섭게 성장한 배달 음식 시장. 그런데 이물 신고도 함께 증가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죠. 이물질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몇 번 뭐 머리카락 깎아서 오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떠셨어요? 애매하죠. 다 버리기도 애매하고. 좀 뭐가 떠다니더라고요. 마라탕에 날파리 같은 게 붙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좋아하다 보니까 먹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소비자의 대부분이 이물질이 나왔던 경험이 있었지만 배달 음식이 주는 편리함 때문에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비닐봉지부터 담배나 머리카락까지 그 종류도 천차만별. 심지어 바퀴벌레까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는 피해자.
그러니까 제가 먹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다리 하나 잘려져 있지 않은 그냥 생 바퀴벌레. 한 2-3달 정도는 못 먹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바퀴벌레가 들어있는 게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재발을 막기 위해 배달 플랫폼 측에 신고를 접수했다는 피해자. 하지만 2주 뒤에 돌아왔던 답변은 고작 결과 통보뿐이었다고요. 그냥 전 업체에서도 한번 연락이 왔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소독도 뭐 다 했고 앞으로는 뭐 이럴 일이 없을 거다라는. 이에 심각성을 인지한 각 지자체는 분기별로 배달 음식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를 열자마자 보이는 충격적인 위생 상태. 이게 냉장고라고요? 이거 안 쓰시는 거잖아요. 이거 쓰면 안 돼 이런 거. 아니 냉장고에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이고. 장갑을 냉장고에 두고 쓰신다고요? 아니 쓰던 걸 넣는 게 아니고요. 생 걸 갖다 넣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쓰시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이거는 쓰는 걸걸요? 나도 제가 넣은 것도 잘 몰라요. 이번엔 또 다른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쓰시는 거잖아요, 냉장고. 여기 열어보니까 아예 팩이 저희 안 쓰는 거예요. 폐기용 표시가 안 돼 있어갖고요. 이게 폐기용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결국 폐기물 표시 없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해서 적발됐습니다. 단속 결과 지난 5월 경기도 배달 전문 음식점 6곳 중에 1곳꼴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요.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식품 보존 기준 위반 등이 주를 이뤘죠. 안녕하세요. 직접 식품위생과에서 왔어요. 다른 지역의 음식점들도 비슷한 상황일까 함께 점검에 나섰는데요. 기름때 하나 없는 깨끗한 후드부터 깔끔한 조리대와 냉장고까지 다행히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배달 음식점 직원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좀 더 주의 네. 같아요. 아마 소수의 가게들이 청결하지 않게 하고 지저분하게 하다 보니까 깨끗한 가게들도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음식점 내 위생 상태도 중요하겠지만 취재 중 의외의 복병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 짐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음식이 아닌 신발이 나오는 기가 막힌 상황. 신발이랑 이런 거를 넣어두고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일 끝나고 운동 갈 때. 근데 신발을 그냥 그렇게 넣어놔도 다시 뭐 음식 넣고 해도 괜찮나요? 더러워지면 제가 청소해가지고. 아, 청소를 하세요? 물티슈로 바닥을 갖다. 차라리 비가 많이 왔잖아요. 차라리 많이 정리를 안 해요. 다른 오토바이의 배달통도 확인해봤습니다. 뭐 물에 젖은 흔적이 좀 있네요? 이거는 며칠 전에 비 와가지고 이걸 말려야 되는데 왜 안 말리시나요? 그냥 다니다 보면 자주 말리거든요. 말라지면. 배달 음식 위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반면 배달통의 위생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흡하다는 거죠.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척과 소독 모두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비율이 20%에 달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봐도 개인으로 이거를 그 배달통을 위생 청소를 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이라도 저희가 나서서 어쨌든 배달통 세척을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게끔 협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월 2회 배달통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지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요. 이틀 연속 폭염특보가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 여름철에 특히 더 중요한 식품 위생.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그 세균성 식중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배달함에서 이제 세균들이 곰팡이나 세균들이 자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배달할 때에 밖에 있던 곰팡이라든가 세균들이 그 식품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청결하게 관리하고 온도가 유지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배달 음식을 좀 더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셨잖아요. 그 성에가 잔뜩 낀 해물에 포장하지 않고 넣어둔 생선까지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그런데 이 배달 음식 전문점은 홀을 이용하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일반 식당들에 비해서 위생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감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배달 음식 문화인데 이거 위생 관련 사고가 나진 않을까 참 걱정입니다. 네, 뭐 어디서든 빠르고 간편하게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네.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식자재 관리와 청결에 좀 신경을 더 써야겠습니다. 네. 유럽 문명의 기원지 이탈리아. 오랜 역사와 풍요로운 유물, 뛰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해 많은 이들이 꿈꾸는 여행지인데요. 하지만 비싼 항공료 때문에 선뜻 여행 결심을 세우지 못한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나는 이탈리아 명소. 자,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요. 요즘 SNS에서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린다는 이곳. 바로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장호항입니다. 높은 전망대에 오르면 수려한 멋을 뽐내는 기암괴석 절경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는데요. 장호항이 왜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지 이제 좀 아시겠나요? 투명하고 깨끗한 바닷물 때문에 물놀이 명소로 입소문이 자자하답니다. 특히 스노클링을 즐기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저도 체험을 안 해볼 수 없겠죠? 안전 장비를 좀 착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구명조끼는 착용을 하셨으니까 필요한 거 물속을 볼 수 있는 수경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안전하게 스노클링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것만 있어도 제가 안전하다고요? 스노클링하면 산소통과 전용 슈트가 떠오르기 마련인데 장호항은 물결이 잔잔하고 수심이 얕아 손쉽게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눈앞에 펼쳐진 푸른 산호초와 귀여운 물고기떼 보이시나요? 바닷속 아름다운 풍경에 흠뻑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놀이를 즐겼는데요. 밖에서 볼 때도 투명색 바다였지만 안에 들어가니까 물고기도 보이고요. 그리고 미역도 보이고 해조류들, 해삼도 만나볼 수가 있어서 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인사하느라고 굉장히 재밌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그냥 떠나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카약 타기에 도전해봤습니다. 와, 날씨가 진짜 마치 지중해에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Almost paradise. 너무 높게 잡았어. 하얀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드라마 대사가 절로 생각나는 풍경 아닙니까? 멋지네요. 저는 좀 더 즐겨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갈매기 본조르노.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지 않나요? 바닥이 투명이라 너무 좋고 물 앞에서만 보다가 위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푸른 바다를 발 아래 두고 감상할 수 있는 이색 체험. 투명 카약을 타니까 바닷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잠시만요. 시원한 바다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렸다면 물놀이 후엔 꼭 허기지기 마련이잖아요. 자, 다음 장소로 떠나보시죠. 맛의 도시 파르마에서 시작된 특별한 음식을 만나볼 건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 갓 지은 고슬고슬한 쌀밥에 김치만 있으면 한 끼 뚝딱하는 한국인들처럼 이탈리아에서도 오랜 시간 발효시켜 먹는 국민 음식이 있다는데요.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서울 한남동의 한 식당. 그런데 발효 음식하고는 거리가 먼 파스타와 샌드위치뿐인데 비밀은 바로 이 안에 든 햄이랍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정통 방식으로 발효한 여러 종류의 발효 생햄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인데요. 진한 육향과 부드러운 육질이 일품. 특별한 맛을 즐기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랍니다. 일반 햄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는 좀 씹으면 씹을수록 처음에는 짜고 먹으면 고소한 맛도 느껴지고 좀 여러 가지 맛이 느껴져요. 건조육이 들어가니까 좀 깔끔하고 물리지 않게 계속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중독적인 맛이. 한번 먹어보면 계속 생각날 것 같은 맛이. 발효 생햄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이곳. 염장과 건조 과정을 거친 다양한 건조육을 이제 진열하고 판매하고 여기서 직접 드실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발효 생햄을 먹는 문화가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럽 전체로 보편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려 기원전 5세기부터 시작되었다는 이탈리아 발효 생햄의 역사. 그런데 이 발효 생햄을 국내에서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와, 무슨 냄새야? 코를 찌르는 쿰쿰한 냄새를 따라 들어가 봤는데요. 이탈리아 파르마의 전통 방식으로 발효 생햄을 만들고 있는 김태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돼지고기 뒷다리를 오직 1000일염만으로 염장한 후 다른 원료는 첨가하지 않고 숙성하는 것이 포인트라는데요. 염장이 끝난 고기들은 하나하나 매달아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맛있는 햄을 만나려면 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총 7개의 방이 있는데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0년짜리 하몽이나 프로시토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숙성시킨 만큼 눈에 띄는 곰팡이 먹어도 괜찮은 거겠죠? 껍데기 또는 이 위에 돼지 지방을 발라서 살코기를 보호하거든요. 그 위에 피는 곰팡이고요. 부패와 발효는 한 끗 차이거든요. 곰팡이가 피어야 더 맛있는 프로시토, 즉 하몽이 됩니다. 정성과 기다림의 결정체 먹음직스러운 발효 생햄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탈리아 대표 식재료까지 만나봤다면 이번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향합니다. 논밭 한가운데 길게 자리 잡고 있는 수로 어딘지 눈치채셨나요? 이곳 제주에 물과 낭만의 도시 베네치아가 있다? 저를 따라오시면 베네치아를 만나볼 수 있거든요. 가시죠.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물의 도시 베네치아. 건물 사이 운하로 곤돌라가 떠다니는 낭만적인 도시인데요. 독특한 가면을 쓴 사람들이 참여하는 카니발 행사가 매년 열리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이탈리아를 가야지만 베네치아를 느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곳을 찾으면 곤돌라를 직접 타볼 수 있다는데요. 베네치아에만 있을 줄 알았던 곤돌라, 여기에도 있습니다. 곤돌라를 타고 그림같이 펼쳐진 테마 정원을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나무야, 본조르노. 땀과 이 물결에 곤돌라를 잠시 맡겨두시고 여러분들 풍경을 한번 만끽해 주세요. 어머나, 이렇게 아름다운 또 나무들이 저를 반기고 있지 않습니까? 유유자적. 야외에서 자연을 물씬 느꼈다면 이번엔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엔 어떤 볼거리가 숨어 있을까요? 역시 베네치아 하면 가면이죠. 이곳에도 신기한 가면들이 많은데요. 형형색색의 화려한 가면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가면 모드에 오늘 초대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까지 해야 이곳을 완벽히 즐겼다고 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 느껴본 이탈리아의 정취. 이처럼 국내엔 이국적이고 특별한 여행지가 정말 많은데요. 돌아오는 주말 사랑하는 가족과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밥 먹었어? 밥 한번 먹자 라는 말이 인사가 될 만큼 식사에 진심인 나라 대한민국. 매 끼니마다 아주 특별한 식단을 고수한 사람이 있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비주얼. 자취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아직 자취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아, 한 달이요? 뭐 식탁에서 특별한 건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일단 치킨 먹는 걸 보니까 아유, 씹히는 소리가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순살 치킨? 그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밀로 만들었어요. 네? 어? 이게 밀로 만든 치킨이라고요?
대체육으로 만든 완자라고 보시면 되고 요것도 대체육으로 만든 치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물성 대체 식품만 드시는 거세요? 아, 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식물성 대체식품. 종류도 참 다양한데 정민 씨는 언제부터 식물성 대체식품만 고집하게 된 걸까요? 6, 7개월 정도 됐어요. 동물이나 어류 같은 거를 사육하거나 양식하는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채식으로 전환을 하게 됐어요. 동물 복제를 이유로 시작했지만 건강까지 좋아졌다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소화가 좀 안 돼서 배가 아프거나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젠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식물성 대체식품. 그 정체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식물성 대체 식품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단백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단백질들이 주로 우리 축산물, 그러니까 돼지, 소, 닭 이런 데서 많이 오는데 그거를 다른 식물성 소재에서 유래한 단백질로 바꾸는 것을 식물성 대체 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물 복지, 환경 보호, 건강한 식습관, 다양한 이유로 동물성 원료 대신 콩이나 버섯, 밀 등 식물성 원료로 생산한 식품을 뜻하는데요. 맛과 식감은 물론 영양적인 측면에서 육류를 대신할 수 있을지 음식 맛 좀 안다는 평가단을 통해서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센시야, 저도 먹어요. 오래 서 있거나 하면 잘 붓고 아프고. 제가 원래 좀 그래요. 다리 건강에 원래 그런 건 없죠. 정맥벽을 탄력 있게 센시아. 가볍고 편안한 다리. 센스 좋은데? 센시아가 좋지. 순해 보이는데 잘 빨리겠어? 세제 인생 60년에 너 같은 세제는 처음이다. 프러쉬 알로에베라 세탁 세제. 이젠 다들 알잖아. 피부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중 기능성을 인정받은 콜라겐으로 피부 보습부터 자외선 손상 케어까지 이기적인 뷰티 루틴. 뷰티. 육류와 식물성 대체식품. 우선 맛부터 비교해 볼 건데요. 이순남이라고 합니다. 비건 지향 3년 차인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고기 맛을 잘 아는 33살 정점 대표 이동건입니다. 저는 외식 창업 컨설턴트 이용우입니다. 과연 식물성 대체식품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맛볼 음식은 밥 반찬으로 일품이죠. 떡갈비. 겉보기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맛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냄새부터 맡아보고요. 조심스럽게 한 입 맛봅니다. 그 맛은요? 맛있죠? 네. 너무 맛있어요. 맛있는데? 우리가 일반 떡갈비집에서 먹는 듯한 느낌? 네, 일단 고기 같아요. 중요한 건 이게 맛있다는 걸 떠나서 고기 맛이 나고 식감도 좋아요. 콩과 밀로 만든 식물성 떡갈비. 성분은 달라도 맛은 비슷하답니다. 자, 두 번째 음식입니다. 식물성 갈비와 소갈비를 구워서 삶은 양배추 위에 밥과 함께 얹고요. 한 입에 쏙 먹기 쉽게 돌돌 말아주는데요. 강한 맛을 내는 쌈장까지 첨가해 육안으로 판별이 어렵게 만든 게 이번 테스트의 포인트. 베일에 쌓여 있어서 냄새가 안 나네. 오롯이 입안에서 느껴지는 식감으로 평가해야 하는 상황. 4명의 평가단 모두 아주 신중히 맛을 보는데요. 참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정육점 대표 동건 씨, 감 잡은 것 같죠? 푸석푸석한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받아가지고 이거는 대체식품 같은 느낌이고 완벽한 고기의 식감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정육점 몇 년 하세요? 제가 정육점 지금 5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고기면 어떡해요? 이게 만약에 고기면은 좀 많이 큰 혼동이 올 것 같습니다, 진짜로. 동건 씨 삶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정답 공개합니다. 요게 A가 식물성 대체 식품으로 만든 고기였어요. 축하드려요. 모자이크 안 해도 되겠다. 다행이네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네요. 사실 떡갈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갱이가 조금씩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갈비의 경우 육안으로 봤을 때 색과 질감부터 구분을 할 수 있고요. 특히 기름을 전혀 두르지 않고 식물성 갈비를 구웠을 때 육류가 아니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고기 냄새가 아닌 것 같아요. 담배 계열 느낌 냄새가. 이게 뭐 육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름을 두르고 구웠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렇듯 차이는 있지만 식물성 대체 식품을 찾는 사람은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며 국내에서의 전망도 증가하고 있고요. 식물성 대체 식품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은 게 건강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보다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 헬스 트레이너는 식물성 대체 식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식단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운동 끝나서 밥 먹으려고요. 운동한 뒤라 배가 고플 텐데 바로 안 먹네요. 매일 먹는 식단들을 사람들한테 공유하려고 사진 찍고 있습니다. 3년 전 채식에 관심을 가지면서 SNS에 식단을 공유하는 도경 씨. 그는 지금 식물성 대체 식품이 아닌 완전한 채식 식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전에는 웬만한 건 거진 다 먹어봤습니다. 대체식품 먹었을 때 진짜 잘 만들긴 했는데 위험하겠다. 아니, 위험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고기 먹던 만큼 주식으로 먹기에는 아무래도 지방 함량이나 나트륨이 좀 굉장히 높지 않나. 괜찮다고 많이 먹기에는 맛이 굉장히 자극적이더라고요. 식물성 대체 식품은 일반 육류보다 건강한 식품 아니었나요? 실제로 많은 식물성 식품이 동물성 식품보다는 더 건강에 좋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뭔가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식물성이면 이제 소비자분들은 보다 건강할 것이다. 육류보다 지방도 낮고 나트륨 함량도 적고 그런 기대를 하고 이제 드실 텐데 일부 제품이 포화지방하고 나트륨이 높게 나와서 저희가 이제 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작년 소비자원에서 실험한 결과 15개 중 6개 제품에서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게 나왔고 100g만 먹어도 일일 권장량을 초과하거나 절반에 미치는 제품도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데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소고기 구우면 저희 육즙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대두 단백 이런 걸 쓰는데 그런 식감을 재현하기가 어렵거든요. 고기에 육감을 내려다 보니까 이게 오일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즉 육류의 맛을 내기 위해 기름을 사용하거나 양념을 첨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식물성이라는 이름에 현혹돼 맹목적으로 섭취할 시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는데요. 식물성 대체 식품의 경우는 그냥 천연의 식물성 식품이라기보다는 가공 단계를 거친 식품이기 때문에 나트륨이나 포화지방 등 성분이 너무 과잉으로 있다던가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등 여러 가지 합병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도 영양 성분표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보 하나 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하루에 권장되는 영양 성분 기준치가 있습니다.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영양 정보와 꼭 비교해서 자신의 몸에 맞는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거나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을 두고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부르는데요. 19살 난 하연 양은 24시간 내내 어머니의 곁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경련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데요. 네. 어떤 사연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어머니는 지금 현재 뇌종양을 앓고 계시고 뇌종양 중에서도 조금 가장 안 좋다고 이제 불리는 교무세포종을 앓고 계세요. 하연 씨 모녀가 오랜만에 외출에 나섰습니다. 엄마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간병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으니까 한 4년, 5년 그 정도? 엄마의 보호자로 살아온 지 벌써 5년째. 그 사이 2차례 뇌수술을 받은 엄마는 한 달에 한두 번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남원에서 부천까지 먼 길을 왕복해야 하는데요. 하연 씨 덕분에 힘겨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엄마. 병원으로 가는 이 길에 오를 때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희망을 걸어봅니다. 하지만 피 검사하신 거에서 단백질 수치가 많이 낮으신가 봐요. 영양제를 맞으시면 어떨까 얘기를 하셔서. 이거 오바포는 12만 원이에요. 12만 원. 근데 그걸 3일 36만 원.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 비싼 약값에 걱정부터 앞서는 하연 씨. 정부 보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하연 씨의 사정상 비싼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연 씨는 엄마가 나아질 거란 희망을 놓을 수 없습니다. 부작용이 흔하진 않지만 뭐 가려움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열나실 수도 있고. 감당하기 벅차더라도 엄마가 항암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인데요. 하연 씨의 하루는 늘 그렇듯 엄마를 돌보는 일로 시작합니다. 입원할 형편이 안 되니 집에서 치료를 대신하고 있다는데요. 진통제도 있고 알러지약이랑 이제 면역에 도움되는 그런 약하고 비타민까지 있어요. 기본적으로 맞는 약들만 해도 먹고 맞는 약이 거의 한 2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의료진들에게 배운 대로 능숙하게 퇴학하는 하연 씨. 간병이 일상이 되기까지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과정들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보호자가 되던 그때의 막막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지탱해줄 누군가가 없다. 주변에 어른이 없다.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병 자체도 모르는데 이제 그거에 상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씩 요즘 이렇게 돌아나와. 또다시 찾아온 엄마의 경련. 병원이 아닌 집에서 갑작스런 상황에 놀랄 법도 하건만 하연 씨는 당황하지 않고 약으로 엄마를 진정시키며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지만 이런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데요. 갑작스럽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뭐 심폐소생을 할 거냐 그걸 정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가 가장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언제쯤 이 시간이 지나갈까요? 오늘과 다른 내일에는 더는 아픔 없이 모든 게 괜찮아지길, 그런 날을 함께 맞이할 수 있길 하연 씨는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잠시 후 8시 40분부터 SBS와 G1 그리고 JIBS가 함께하는 2023 희망TV가 방송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온 SBS 희망TV는 오늘을 시작으로 내일 6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까지 13시간 동안 총 10부작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파란 하늘색 닮은 너와 손을 잡고. 이어서 2023 SBS 희망TV 1부가 방송됩니다.